준비하시. 안녕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가 주최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 오늘은 2강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의 중에는 음소거를 부탁드리고요. 강의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가로로 눕히시면 보기에 편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통일시대 시민교실 2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정태현 회장님이시고요. 저희 민주평통 상임자문위원이신데요. 정태현 회장님께서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국내 기업의 남북 경협 전략을 강의하실 예정입니다. 자, 잠시 뒤에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돌아갑니까?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성남시 민주평통협의회 그 자문위원님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요즘 정부에서는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유지를 통해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의지를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국내 기업의 남북교류 협력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릴 예정인데요. 저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게 되면은 저는 대덕에 있는 한국 연구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이 정책을 지원하면서 이 과학기술이 국내 산업 발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몸소 체험을 했고, 또 직장 이 연구재단에서 나와서는 이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또 기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습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이렇게 나가는 이런 부분들인 제가 그동안에 진행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단된 70여 년 동안의 남북 관계가 변화에는 정권의 이 정책에 따라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은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남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상인 북측과 이 많은 대화가 필요한데요. 우선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북측 관계자들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는 이분들의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느꼈던 부분들은 우선 이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관심을 많았기 때문에 북측 사회에서 필요한 정책 부분을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는 IT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북측에서 필요한 기술의 현황과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산업 발전과 수익의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북측에서는 그동안에 본인들이 이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협의와 이 사업에 대한 상의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의 이 대해서는 그동안은 국내 기업들하고 많은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 계신 이 대표자분들께서
주로 관심을 갖는 큰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이 북측하고의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이 관심 진행해야 되겠는가. 그중에서 첫 번째가 내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북측하고 접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관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진출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해 정착을 해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입을 하고 정착을 하고, 그리고 실제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기업가에서는 항상 생각하는 부분들은 투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투자한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진출된 그런 사업을 안정화시키면서 또 투자된 자금을 이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분단된 70여 년 동안은 실질적으로 경제 협력을 이룬 것은 개성공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공업단지에서 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큰 도움이 됐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 분야 전 산업 분야에 관련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전문성은 과연 어디서 확보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드릴 그런 내용들은 그동안에 제가 이랬던 이 경험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을 남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남북 정책과 그다음에 이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련된 사항과, 그리고 북을 대상으로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에서 이 변화되는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하고요. 다음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이 북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또 저희 경험담을 들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남북 교류 정책 변화와 남북 관계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 이 19대 대통령이 지나올 때까지 북은 3 대째 지금 연장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그중에서 북측과의 남북 교류 기간은 약 한 3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김영삼 각 정부의 이 정책과 교류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같은 해 11월에 1차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총수들을 제외한 기업인 방북 등을 인정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약 1회 $1,000,000 이하의 위탁 가공용 시설 반출 및 기술자 방북 허용, 그리고 $5,000,000 이하의 시범적인 경제 협력 사업을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특징은 우선 이 화해 협력을 위한 남북 경협의 역할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고 시범적인 경협 사업의 틀을 조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이후에 남북 경협을 유보를 조치를 했었고, 그리고 이 북측의 정상회담을 제안했었으나 김주석 사망으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교류 현황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남북 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틀은 김영삼 정부에 이어서 김대중 정부에서 이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8년 2월에 이 2차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이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했던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서 전면을 허용했습니다. 우선 그 대기업 총수하고 경제 단체장의 방북을 전면으로 허용을 하고 또 수시로 방북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대북 투자 규모를 제한을 완전히 폐지했고 대북 투자 제한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폐지하고 과연 생산 설비 대북 반출에 대해서도 전략 물자를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 반입할 수 있는 것으로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어 회담을 하면서 6.15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 이 정부의 이 공식적인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2단계까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남북 경협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북 대형 합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6월 달에 개성공단을 착공을 했고 2006년도 11월에는 북한 근로자가 1만 명을 고용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에는 누적 생산 약 1억 달러를 돌파를 하는 실적을 올리게 됐죠. 그리고 2007년 10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서 14 공동선언을 발표를 하고 6.15 선언에서 이 발표를 했던 여러 가지 제반 사업에 대해서 승계하는 그런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이 대북 정책을 승계를 하고 민족 경제 균형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조성을 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에서의 특징은 14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 중요한 경제 분과에 약 19개 의제가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저는 4월 달에 1차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북쪽에 한경남도 이 4대 자원 개발 계획을 이 제시를 하고 그 부분을 상의를 하러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됐죠. 여기에서 우리가 남북 교류에 관련해서는 이 노무현 정권 정부에서 합의를 봤던 경제 분과 19개 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4.27 선언에 의한 여러 가지 교류 협력 사업도 이 노무현 정부에서의 14 공동성명에서 거의 대부분이 반영을 되고 있지만은 이 부분만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남북 교류 사업은 크게 발전을 하고 또 현재 정부가 원하는 평화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이 환경 이 사업을 보게 되면은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각종 투자를 장려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요. 그다음에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을 지원하고 또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해서 해주 지역에 대한 경제 특구를 공동 건설하고 그다음에 해주항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민간 선박의 해주항을 직항로로 통과를 해서 경제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과 그다음에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하는 부분들도 이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잘 아시는 개성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를 조기 완공을 시키고 그다음에 2단계를 개발을 착수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현재 3천만 평 중에서 약 100만 평만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3천만 평까지를 넘어서 또 더 많은 1억 평 이상의 개성공단을 세계적인 공단을 하는 것으로 그때 합의를 봤지만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산과 봉동 간의 철도 화물 수송을 개시를 하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통신과 통관
그다음에 이런 그 이제 제도적인 보장 장치를 그 조속히 완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그 이 평화지대로서 개성공단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에 합의를 보고 진행을 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그 이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경제협력을 이 방안으로는 개성과 신의주의 철도를 개보수하고 이것을 공동을 활용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지금 후에 인제 그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은 조선협력단지를 이 공동 개발을 하는 방안을 해서 그 남포공업단지와 그다음에 안변 지역을 건설하는 부분들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이들 4개 사업들, 대규모의 4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남북이 이 공동 운영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를 본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합의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말기에 이 이 협의된 내용들이 다음 정권으로 이게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었죠. 다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2010년도에 5.24 조치가 취해졌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가 됐습니다. 우선 여기 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남북교류 협력의 정책은 이 정부가 이전이 되더라도 그 정책이 승계되면서 계속 이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신정부에 들어서는 비핵개방 3천에 관련돼 가지고 북에서도 뭔가 새로운 이 지난 정부에서의 이 14 선언에 있는 그러한 다양한 그런 결과들을 새로운 정부에서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가 2008년도 3월에 2 차로 평양을 방문을 해서 이때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 남북 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책이 실행이 되면서 이전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공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 사실적으로는 이 시기에는 어 우리가 남북 교류는 완전히 중단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은 2016년 2월 10일 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급작스럽게 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이 물건도 못 챙겨오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확인한 결과 이것은 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쇄를 결정한 부분들입니다. 아마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현재 이까지도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죠. 네. 다음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17 년도에 얼마나 이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가 긴장이 있었습니까? 거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 상황까지도 외국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북측의 이 평창 동계 올림픽 이 참석 이 참가와 더불어서 같은 해 4.27 판문점 선언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남북 그리고 북미 관계가 아주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그 시기에 우리 두 정상이 판문점을 오가면서 서로 이 반기는 부분들은 지금 생각해도 아주 가슴이 벅찬 그런 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김정은 위원장은 선언을 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처럼 그 제1조에 보게 되면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결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고 선언을 하고, 우리가 이 남북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를 결정한다는 민족 자제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남북 관계의 관계를, 남북의 어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남북이 스스로가 해결한다는 민족 자治원칙을 해결 이 선언했다는 내용이고, 다음으로 남 이 1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과 공통 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데 합의를 봤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 이 분단 70년 만에 우리 대통령이 처음으로 평양에 이 시민을 대상으로 이 평화의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능라도 이 경기장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소개를 하면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이 소개를 했죠.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평양선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4.27 선언에 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판문점 선언의 철저한 이행으로 새롭고 높은 단계의 남북 관계의 진전을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거기에서 합의를 다시 한번 보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선 이 아직까지 이 정전 휴전 관계에 있는 남북 관계의 군사 분야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를 완전 해소를 위해서 군사 분야에 대한 합의를 받고 현재까지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미루었던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또 개성공단 가동과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을 하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처럼 이 4.27 선언에 이어서 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측의 인민들한테 대상으로 우리 양측 정상이 약속했던 이런 이 사업의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러한, 또 신뢰를 지켜야 될 본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9월 19일 날 평양 선언 이후에 우리 팀들이 돌아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것이 출범이 됐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한미 워킹 그룹의 이 순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유엔에 이 영향력이 있는 가장 큰 이 국가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사전에 협의를 하는 차원에서 이 워킹 그룹과 협의를 하게 되면은 유엔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훨씬 잘 이 적용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 남북 관계를 이 제한하는 어떤 굴레로 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19년 2월 달에 하나의 북미 회담이 이 결렬이 되면서 우리 남북 관계는 공식 채널이 단절이 됐습니다.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예상이 됐던 북미 관계의 이 결과가 예측을 빗나간 거죠. 결국은 5개월, 약 6개월 정도 되죠. 6개월 정도 된 기간을 우리가 이좀 기간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어떤 실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는 결국에는 이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죠.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의 그 지도자에게 개성공단을 열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또 금강산 재개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경기도의 이재강 이 평화부지사는 도라산에 이 사무실을 이 개설하려고 하는 것도 제안을 받았죠. 지금 자료에 보시듯이 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우리가 남북 관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주체적으로 또 이 결정을 짓자고 이 남북 정상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그 남북 교류가 진행이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잠깐 간단하게 지난 정부의 정책을 이 판단을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인데요. 우선 남북 교류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사업을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선 남북 교류에 관련된 부분들은 국내 법에 의해서 적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 현행 법률과 정부의 정책 방향, 그다음에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기를 위해서는 가장 이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북중 간의 교류 방법입니다. 북중 간의 교류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책 변화에 따라서 북측에서도 정책을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남북 교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활성화를 위한 어떤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교류를 위해서는 이 현재 남북 교류 협력법이라는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우선 현행법에 의한 남북 경협은 남북 간의 거래 원칙을 보겠습니다. 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게 되면은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이 원칙에 의해서 크게 세 가지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 협력 사업과 사회 분야 협력 사업,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남북 경협을 통한 경제 통일과 평화 경제를 실현을 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죠.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우리가 남과 북의 어떤 이 특이성, 정치적인 특징 때문에 정부의 통제하에 경협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남북 교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려움일 수도 있죠. 대부분 우리가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는 기업가들이 필요한 상대 국가에 자유스럽게 가서 상대 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반면에 우리 남북 경협은 정부의 이 규제하에, 또 정부의 허가하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만은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 변화를 시켜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계속 이 지금 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를 과연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남북 경협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시된 부분들이 최근에 2019년 7월 달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본이 우리를 대상으로 경제 침략을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주력 분야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대한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거는 일본이 예전부터 우리 이 남북을 이 제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여러 가지 일본의 흑막이 이 원인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그 8월 15일 날 우리 그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을 했습니다.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 실현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진짜 우리를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주요 방안으로 남북 경협을 꼽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 내용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 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저는 이렇게 이 글을 아주 이 관심 있게 보고 또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국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북 이 평화 경제가 과연 가능할까?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우선 이 크게 네 가지로 이 요인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이 경제 통일에 대한 정책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 경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등 여러 가지 우리 정부에서 확실한 의지가 있고,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상대 측인 북측에서도 굉장한 발전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이 신세대 새로운 관료들이 전면에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젊은 관료들이 이 대외 젊은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대외 개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연설에도 남측에 대한 대화 의지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더 관심 있게 볼 부분들은 최근에 변화되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이 후세대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들의 의식 변화입니다. 2020년 통일연구원 국민의식조사의 중간 보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 남북 간에 전쟁이 없다고 그러면은 서로 남북 체제를 인정하면서 평화 공존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젊은 세대의 54%, 또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런 거를 선호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남북 관계에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그런 이 협력은 경제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주축이 될 수 있는 국내 기업과 해외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남북 경협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사된 그런 기업들의 약 80% 이상이 북과의 비즈니스를 할 때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결국은 남북 경협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 정권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협력이 중단되고 개시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없게끔 정경 분리를 통한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의식을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무역협회에서 조사한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 대북 비즈니스에 대한 참여 의향에 대한 건 약 80%가 하고 싶다. 그런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그런 사항들로는 위험을 없애주고 정부가 제도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북측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얻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동안 이 해외에서 얻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 대륙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물류를
물류를 포함해서 동북아 물류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부분들로 해서 기업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조사에 참여했던 그런 기업들의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북 사업 경험이 있는 없는 기업이 약 90%고 있는 기업이 약 10% 지만은 이 부분 모두 경험이 있고 없고를 없고와 관계없이 대북 비즈니스를 참여를 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기업에 대한 이 의식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요.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이유는 진출 국가에 대한 시장 진입도 목적이 있지만은 진출 국가에 유리한 생산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 어 세계의 이 생산 공장인 중국이 이제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우리도 코로나 여파에 의해 가지고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해외에 진출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또 장기적인 그런 이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 회귀하는 돌아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외에서 지금 많이 나가 있는 업체 중에서 중국과 베트남 또 인도 독립국가 연합을 크게 이 사례를 들어보게 되면은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도 윤영성에 약 3,500개 기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처음에 부터 처음에는 아주 정책을 잘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변화하면서 중국에 들어와 있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정책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되고 있죠.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상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 대부분 동남아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중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한인회에서 이제 조사를 해 본 결과, 아 기회가 되면은, 즉 인제 북이 개방이 된다고 하면은 언제라도 북으로 진출을 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음으로 많은 이 진출돼 있는 그런 국가가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에서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이 상승되고 어 이 현지인들의 높은 이직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비해 가지고 통관 절차가 아주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해서 베트남에서도 기업들이 기회가 되면은 다시 인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도나 그다음에 독립국가에 마찬가지로 위에 이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어려움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제 공통사항으로 우리가 관심을 둘 부분은 이 해외로 나가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의사소통입니다.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게 어려움이 뒤따르겠죠. 다음으로는 높은 이직률과 인건비 상승입니다. 어 높은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기업의 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어려움이 되겠죠. 이런 이유가 어떻게 이 해외에 있는 근로 이 기업들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근로자들의 낮은 교육 수준에 기인한 걸로 이 판단을 하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생산된 그런 생산물을 공급하는 데 하는 물류, 이 물류 부분에도 아주 큰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 협력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을 한쪽 인제 북측으로 놓고 봤을 때, 북측의 조건은 이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다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우리가 이 북미 간의 회의를 할 때도 통역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남북 간의 회의를 할 때는 통역이 없이 가슴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북에 대해서는 이 개성공단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원재단에서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아주 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이미 기업이 아니다. 이거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 기업에 대한 5년 평균 생존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게 되면은 국내일 경우에는 27%, 27%만 생존을 한다는 얘기죠. 유럽의 경우에는 46%, 42.6%. 근데 개성공단은 100%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이 결과만 보더라도 이 개성공단에 대한 이 경쟁력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개성공단에 재입주를 이 원하는 기업은 입주 기업의 95%가 전부 다시 열리게 되면은 입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개성공단은 이 제한된 지역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북측의 인력을 활용하는 이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 간의 이 사업 거래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남북 간의 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했던 북중 간의 내용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중국에서 약 20여 년 가까이 이 머물면서 북측과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직접 이 경험했던 내용들인데요. 우리 기업들이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 북중 간의 거래 사항들을 이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여건을 보게 되면은 이 중국에는 북측에서 이 정부 기관 대표부하고 기업 대표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바로 북측과 상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사업에 대한 아이템도 상의를 하고 필요한 그런 이 정보를 교환을 하면서 사업이 결정이 되게 되면은 북측에도 편안하게 필요한 시기에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투자도 역시 현재에서 이 현장을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들이 북미 관계에 거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에 반해서 우리는 우리의 경우는 좀 제한적입니다. 우선 이 정부에서는 남북 교류의 이 남북 교류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통일부가 주관이 되고 그다음에 북측에서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민족화해 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반대로 교류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역시 남북 사업자 모두가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방문 역시 이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미 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어서 기업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책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남북 경협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정책 변화에 대한 이 대응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북측의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우선 역지사지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남과 북의 교류 협력 수준, 요구 수준의 파악을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의 남북 교류는 경제 협력과 그다음에 인도적인 협력, 그리고 이 사회 문화적인 그런 협력 부분들이었지만은 주로 진행됐던 것은 인도적인 지원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이 협력 제안을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북측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국가 발전 목표에 대한 뚜렷한 이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과 또 남북 경협에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북측에서 관심을 갖는 사업을 파악하고 여기에 적합한 우리 기업의 특성을 적용한 사업 제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남북 이 경협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이 정리를 했는데요. 남북 경협 사업은 벤처 사업과 같은 성격으로 모험심과 또 추진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이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 민간 기업의 추진력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 별도의 이 추진위원회를 이 운영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업이 추진하고 남북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 사업과 마찬가지로 어 현실적으로 기업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사업이 이 중단이 되는 부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기업들은 어 어려움을 토하고 있죠. 이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인 불편함과 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북 관계의 개선과 또 이 교류를 위해서는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 북측 인사들과 아주 이 많은 시간을 교류를 하면서 또 북에 대한 이 오해도 풀리고, 또 북에서 우리를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의를 하면서 많은 협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날 수 있었고 또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북측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정부에서 지원하고 민간 기업이 이를 뒤따를 수 있게끔 서울과 평양에 이 민간이 운영하는 기업들의 교류 공간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라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업의 이 대북 진출에 대한 이 핵심적인 그런 전략? 어 전략이보다는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느 한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수익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이 사업을 진출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수익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수익을 통해서 다음 새로운 사업을 또 투자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수익을 예측을 하고 얻어지는 수익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예상되는 그런 수익의 일정 부분은 이 위험 부담에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국제 간의 사업들은 얻어지는 수익들을 이 안전을 보장하는 데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얻어지는 그런 수익들을 했을 때 우리가 기업 입장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하게 되면은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지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남북 교류를 이 교류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3대 조건을 이 기본으로 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남북이 서로 이 만남을 통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업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남북 합작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는 사업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는 4대 H라인에 의한 개발 계획을 이 기본으로 해서 서울과 평양 단동, 또 서울과 평양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경제 라인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당분간은 이 남북 간의
이 직접적인 교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제3국, 예를 들어서 중국의 단동이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남북 기업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드는 거는 그게 어렵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흔히들 남북 교류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대북 제재 때문에 되겠느냐, 그다음에 유엔 이 제재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대부분 제가 그동안에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만나보고 기업에 계신 분들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 봐도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미국의 미국의 통제 때문에 가능하겠는가? 유엔의 제재 때문에 가능하겠는가? 그러면은 그것이 다 해소됐을 때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제가 이 북측과의 이 대화를 하고 느꼈던 그런 감각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기회를 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70년이란 기간 동안 직접적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의 경제 협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남북 교류는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만나고 또 북측과 상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예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통제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죠. 그리고 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은 사업에 대한 이 협의를 하고 계획을 통해서, 그다음에 계획에 의한 실행 계획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를 바라보고 또 제재를 풀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게 되면은 어느 세월을 그 기간 동안에 있겠습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북에서도 다 풀린 다음에 하게 되면은 남측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 우리는 협력할 국가들이 있다. 뭐 유럽부터 포함을 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이게 남북 관계가 풀려지고 유엔 제재가 다 없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또 유럽 이런 데에서 물밀듯이 쳐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때 동일한 상태로 우리가 이 대응을 한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또 그동안에 우리 이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추진되는 이러한 결과들을 이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교류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깊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대북 우리 기업들의 대북 사업의 진출에 대한 의미는 크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기회이자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기업들이 어 얼마나 많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미리 얘기 좀 해주세요. 7분 남았어요? 이게 이게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을 좀 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업의 대북 지원 참처는 기업들은 장기적이고 우선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의미를 기업을 부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경협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데요. 우선 남북 기업이 서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목표 지향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고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남북이 필요로 하는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면서 상호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남북 기업 교류 협력센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가 판교 테크노밸리의 현황입니다. 야경입니다. 우리 이 성남시의 이 자랑거리죠. 여기에는 입주 기업이 약 1,309개 9개사가 있고, 이 기업들의 이 연령 분포를 보게 되면은 거의 90%가 40대 이하입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여기에서 여기에 이 북측에
이 대표단이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이 테크노밸리는 남북 산업 발전을 위한 보물창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은 바이오 기술 수협을 통해서는 생명 안전 공동체와 공동체 실현을 기반을 조성할 수가 있고, 또 첨단 기술 산업을 통해서 남북 간의 산업기술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기술 기업을 통해서도 한류 문화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판교밸리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소련이 이 붕괴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기초기술에 대한 이 결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붕괴된 소련의 과학자들이 각국으로 흩어지면서 그동안에 산업에 응용되지 않았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 표현화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우주정거장에 적용됐던 그런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특징은 응용 연구와 개발력, 이런 창의력을 통해서 세계의 이 제조 국가로서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반면에, 북에서는 통제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통제되어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자체적으로 기초 연구, 또 군사 기술에 이 기반되는 기초 연구를 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와 응용 연구, 개발 연구를 이용을 해서 우리 산업 발전에 적용을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기업 교류 협력센터를 통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민간이 협력을 해서 이 위대한 첨단 기술을 산업 기술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측의 기업 정보와 북측의 기업 정보를 이 센터를 통해 가지고 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은 북측 진출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측에 대해서 북측을 이 남북교를 위해서는 북측의 창구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남북교를 위한 북측의 접촉 창구는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 아, 2018년도에 이 판교를 방문했던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가 주 창구입니다. 그 밑에는 민족화해협회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경제협력에는 그 밑에 5개 이 회사들이 이 소속이 돼 있고, 여기에 주요 인물들이 판교에 이 방문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리종혁 부위원장과 그다음에 송명철 실장이 판교에 직접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4.27 이후에 북측의 관계자들과 중국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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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019년까지 아주 많은 기간을 통해서 직접 이 협의를 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북측의 관계자들이 이 젊은 세대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세미나 워크숍의 형태로 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 8월 달에 처음으로 저도 한 10여 년 만에 이제 평양을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도 이 평양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세미나와 워크숍 형태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협의를 보고 합의까지 협의를 했는데요. 8월 30일에는 평양에서 이제 개성으로 가면서 개성의 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그 합의하기 위해서 해선이라는 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진에 본 것처럼 이 평양에서 이 전략공업성 관계자들과 개성의 그 전략공업성 관계자들께서 한 20여 명 참석을 해서 이 에너지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그런 그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그 서로 남북 관계에 그 이 협력을 그 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그 평양에서 그 북에서 제출한 그 위성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간 47메가 정도 이렇게 그 이 설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돌아와서 국내 일부 기업들하고 같이 예, 그 합동 세미나를 거쳐 가지고 그 북에서 필요한 사업의 10대 사업의 과제를 서로 이 합의를 보고 진행하는 부분들을 상의를 하는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2019년도 7월달에 필리핀에서 있던 이 동북아 평화 경제를 위한 그 행사에 포럼에 참여했던 북측의 그 이종혁 위원장, 그다음에 송명철 그 실장, 그리고 민경련의 박명철 그 부위원장 등이 이제 같이 와서 관계된 협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됐습니까? 그러면 또 종료해야 되겠나요? 예. 그래서 남북경협의 그 부분은 그 합병과 그 이 합작 사업과 그 구상무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시간을 예상 못해서 좀 늦었는데, 하여튼 뒷부분들은 좀 기회가 시간이 되면은 다시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오늘 그 강연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은 없겠지. 네, 지금까지 직접 경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 교류에 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경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예. 신규 기업들이 5년간의 평균 생존율이 보면 국내나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 개성이 월등하게 100%로 예, 개성의 효율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예. 해외 진출을 해봤던 기업들은 남북 경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기업에도 남북의 교류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1강에서 마무리했었던 만나면 통일이고 만나야 통일이라는 그 말이 또다시 남북 교류, 남북 경협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성함을 불러드릴게요. 그때 음소거하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성함을 불러드릴게요. 제가 혹시 말씀드려도 되나요? 한석봉 의원님 혹시 질문 있으신 건가요? 음소거 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음소거 해제. 네. 예, 저는 오늘 우리 교수님 강의를 잘 들었고요. 특별한 어떤 질의사항은 없네. 저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기 좀 그렇고 현재는 참 좋은 강의였었어요. 들으면서요. 오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돼요? 예. 오늘 이 참여해주신 이 자문위원들, 시민분들 감사드립니다. 근데 준비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마지막 우리 기업들의 이
진출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시를 드는 내용들이었었는데 제가 시간 배정을 못 해갖고서 끌다 보니까 그 두 파트분이 못하고 마지막 세 파트를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협의회장님 예, 말씀 있으신 건가요?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그 정태현 의원님 강의하시느냐고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현실이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20년 동안 남북 정상이 5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4번의 공동선언이 있었는데 남북 관계가 진전되다가 다시 후퇴하고 진전되다가 후퇴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인데 사실 이제 남북 경협의 필요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것이 진척되기 위한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것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미국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시민으로서 민족의 일원으로서 그냥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라도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좀 정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역시 우리 그 협의회장님께서 아주 전곡을 찌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항상 제가 이 평통 회의에서도 가서도 좀 느끼는 거고 또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회의를 할 때도 이제 느끼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정책 보고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께 올리는 안에 대해서도 이제 협의를 하고 또 그것을 정책 자료로 이제 올리는 부분 중에서도 항상 새로운 부분들은 항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 체제를 유지한다. 또 남북 교류를 해서 평화 경제를 실현한다 하는 그 대명제가 있듯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어떤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 2018년 9월 19일 날 70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양쪽의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이 약속했던 이런 이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이 법률적으로 뒷부분에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협회에서도 아마 처음으로 전국협회에서 그때 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움직여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일반 사업과 관계없이 이 자문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입장으로서만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자문위원들이 합심이 돼서 신뢰 회복을 위한 4.27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행을 위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것을 하는 그런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게 이 체제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정권이 변한다 하더라도 이행이 될 수가 있겠죠. 매번 보면은 정부가 정권이 변하면서 지난 정권의 승계를 되지 않고 하는 것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협회에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임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예, 김태진 위원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하여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이강 들으면서 또 우리 한덕승 회장님 질문과 겸해서 제가 간단히 이 소회를 한 말씀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전문 기업들의 어떤 활동 사항이라든지 향후 이제 방향에 대해서 진단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좀 실감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통일과 관련된 분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정권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도 이제 정권 교체기를 지금 맞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르렀죠. 방금 우리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정권과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우리가 일관된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외풍에서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어떤 일관된 통일 정책을 편다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처럼 이런 전문적이고 또 어떤 특수한 분야의 어떤 그런 세밀한 어떤 조사 연구들이 기반을 이루고 앞으로 이루어 나간다면 그것들이 조합돼서 향후에 큰 방향을 이루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면 우리 성남 협의회도 큰 틀의 방향에 너무 휘둘린다기보다는 우리 성남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인프라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판교 테크노밸리 어떤 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류 협력의 어떤 그런 기치와 또 성남 특히 이제 우리 성남 시민들의 어떤 시민 의식이나 이 맨파워들이 굉장히 높고 좀 지적 수준들이 높은데 사실은 이거를 결집하는데 구태의연한 홍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좀 곤란하니까 우리 나름의 어떤 타스크포스를 좀 마련해서 우리 특화된 어떤 성남시 협의회의 어떤 그런 방향성과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향을 이강을 통해서 제가 좀 절실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성남시 협의회 회장님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또 뜻있는 몇몇 분들이 계시니까 이 방안을 향후에 이제 이 광자가 끝날 무렵에 한번 우리 방향성을 설정하고 토의를 좀 해나가는데 조금 참고가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혹시 또 다른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제가 보기엔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협의회장님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협의회장님이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아니신가요? 음소거 해제가 안 되시나요? 저는 질문했으니까 다른 분. 예. 네.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정태원 상임위원님의 강좌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잠시. 네. 잠깐만요. 예, 회장님 말씀하세요. 예. 이렇게 들어오셨으니까요. 내일 평화통일 포럼 행사가 있잖아요. 다 아시죠? 네. 근데 내일부터 이제 코로나 단계가 2단계로 격상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행사를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남시와 협의를 해서 최소 인원이 모인 상태에서 방역 지침은 철저히 준수하는 걸 전제로 해갖고 내일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행사 때도 오늘 나온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걸 전제로 해서 내일 좀 참여를 해 주시고, 근데 내일 식사라든가 간식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원래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뭐 여건 되시는 분들은 내일 현장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4시 예, 통일 포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고요. 제가 다음 3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2강으로는 정태현 상임위원님의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국내 기업의 남북 경협 전략을 잘 들었고요. 예, 11월 25일 수요일은 아쉽게도 기행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예, 25일 저녁 8시에도 통일시대 시민교실 3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심리연구소의 김태영 소장님께서 분단 75년으로 달라진 남북의 심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기 오셨던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수요일 7시 50분에 다시 이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 회의에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